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휠체어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가 고요한 저택에 메아리 쳤다. 김지우, 24의 젊은 나이에 모든 것을 잃은 듯한 그녀의 눈은 창밖에 눈부신 햇살조차 거부하는 듯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다. 휠체어에 앉은 지우의 모습은 마치 세상으로부터 단절된 섬 같았다. 그녀의 가는 손가락이 무릎 위에 놓인 담요를 무의식적으로 쥐었다 폈다 했다. 3년 전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교통사고 이후 지우는 스스로를 세상의 가장 깊은 곳에 가둬버렸다. 재벌가 외동딸이라는 화려한 수식어는 이제 그녀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녀의 유일한 세상은 이 거대한 저택의 벽 아니었고 그 벽은 그녀의 마음속에도 높이 솟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드넓은 정원이 펼쳐져 있었지만 지우의 시선은 늘 허공을 응시했다. 계절이 바뀌는 것도 꽃이 피고 지는 것도 그녀에게는 무의미했다. 한때 빛나던 그녀의 눈은 이제 생기를 잃었고 희미한 멍울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누구도 만나려 하지 않았고 어떤 위로도 거부했다. 김민준 회장, 그녀의 아버지이자 대한민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거물은 딸의 이런 모습을 보며 속이 타들어가는 듯했지만 지우는 그런 아버지의 절절한 마음조차 외면했다. 그녀에게 아버지는 그저 자신을 이 비극적인 현실에 던져 넣은 또 다른 존재일 뿐이었다. 아가씨, 식사 시간입니다. 가늘고 나이든 여인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방을 가로질렀다. 김 집사, 오랜 세월 김 회장 가족의 그림자처럼 지내온 그녀는 지우의 완강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를 가져왔다. 지우는 아무 대답 없이 휠체어를 돌려 창밖을 등졌다. 입맛이 없습니다. 나지막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김 집사는 익숙하다는 듯 한숨을 쉬며 방을 나섰다. 식탁 위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들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지우의 눈에는 그저 의미 없는 형체로만 보였다. 그녀는 어둠 속에 머무는 것을 택했다. 빛은 그녀의 고통을 더 선명하게 비출 뿐이라고 생각했다. 사고 이후 그녀는 한 번도 병원 치료를 제대로 받으려 하지 않았다. 수많은 의사와 재활치료사들이 그녀를 찾아왔지만 지우는 그들 모두를 문전박대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이 더 이상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시간은 지옥 같았다. 그녀는 자신이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보다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절망감에 몸부림쳤다. 지우야, 아빠가 너에게 줄 게 있다. 어느 날 오후, 김 회장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다.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지난 몇 년간 수없이 반복된 대화 방식이었다. 문이 열리고 김 회장이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강렬했다. 들여보내세요. 김 회장이 뒤따라온 비서에게 말했다. 지우는 고개를 돌려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모든 시도를 쓸데없는 간섭이라 여겼다. 그리고 곧 작은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이어지는 킁킁거리는 소리. 지우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냄새, 개 냄새였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갈색과 황금색 털이 섞인 덩치 큰 개 한 마리가 김 회장의 뒤에서 불확실한 눈빛으로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녀석의 눈은 순수하고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녀석 이름은 솜이다. 김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골든 리트리버 믹스견인데 버려진 녀석을 데려왔다. 지우의 얼굴에 경멸스러운 표정이 스쳤다. 아빠,
지금 저한테 장난하세요. 이딴 쓸모없는 개를 왜 데려와요? 제가 지금 이런 걸 보고 기뻐할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비난이 담겨 있었다. 걔는 저에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더 귀찮기만 할 뿐이라고요. 김 회장의 얼굴에 깊은 실망감이 스쳤다. 지우야, 이 녀석은... 됐어요. 지우가 그의 말을 잘랐다. 아빠는 제가 뭘 원하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냥 저를 혼자 내버려 두세요. 이젠 아빠도 지긋지긋해요. 그녀는 휠체어를 거칠게 돌려 창밖을 향했다. 소미는 지우의 거친 태도에도 불구하고 꼬리를 살랑이며 조심스럽게 지우의 휠체어 가까이 다가왔다. 녀석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지우의 등 뒤를 쳐다보았다. 마치 그녀의 고통을 이해라도 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김 회장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고통으로 일렁였다. 그는 딸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왔다고 믿었다. 최고의 병원, 최고의 의사, 최고의 시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지우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소미를 데려온 것은 그의 마지막 시도였다. 어쩌면 살아있는 생명과의 교감이 딸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한 줄기 희망이었다. 소미야, 이쪽으로 와. 김 회장이 소미를 불렀다. 소미는 잠시 지우의 휠체어 주위를 맴돌다가 이내 김 회장에게로 돌아갔다. 김 회장은 소미의 등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방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자마자 지우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이 역력했다. 쓸모없는 것. 지우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 말은 소미를 향한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녀 자신을 향한 것이기도 했다. 며칠이 지났다. 소미는 여전히 지우의 방 근처를 맴돌았다. 김 집사가 녀석을 다른 곳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소미는 완강하게 지우의 방문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지우는 소미의 존재를 무시하려 애썼지만 녀석의 조용한 움직임과 가끔 들리는 작은 신음소리는 그녀의 신경을 건드렸다. 아침에는 문 밖에서 긁는 소리가 들렸고 저녁에는 녀석이 문턱에 앉아 밤새도록 기다리는 것 같았다. 지우는 짜증이 났다. 그녀는 혼자이고 싶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자신만의 절망 속에서 헤매고 싶었다. 이리 와. 이 쓸모없는 녀석아. 어느 날 밤 지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소미의 낑낑거리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다. 그녀는 결국 짜증을 이기지 못하고 소리쳤다. 김 집사가 깜짝 놀라 달려왔다. 아가씨, 무슨 일이십니까? 저게 좀 치워주세요. 시끄러워서 미치겠어요. 지우는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집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소미를 바라보았다. 소미는 지우의 거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 밖에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녀석의 눈빛은 여전히 순수하고 슬퍼 보였다. 아가씨, 소미는 아가씨를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김 집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우는 비웃었다. 걱정, 그딴 개가 뭘 안다고 걱정을 해요. 그냥 지 기분대로 움직이는 짐승일 뿐이지. 저리 치우지 못할까. 지우는 베개를 집어 던졌다. 김 집사는 어쩔 수 없이 소미의 목줄을 잡고 방에서 멀리 데리고 나갔다. 소미는 끌려가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지우의 방 쪽을 돌아보았다. 지우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치 않았다. 소미의 슬픈 눈빛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 심하게 말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냈다. 어차피 그녀는 누구에게도 친절할 마음이 없었다. 자신에게조차 친절하지 못한데 하물며 짐승에게까지. 며칠 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뜩였다.
지우는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갑자기 정전이 되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암하게 잠겼다. 지우는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다. 그녀는 어둠을 싫어했다. 어둠은 그녀의 무력함을 더 선명하게 느끼게 했다.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때 문 밖에서 조용하고 부드러운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솜이었다. 녀석은 어둠 속에서 지우의 존재를 감지한 듯 문 밖에서 조용히 그녀를 위로하려 하고 있었다. 지우는 처음으로 솜이의 존재를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소리가 어둠 속에서 유일한 위안이 되어주었다. 솜이는 지우의 방문 앞에서 밤새도록 지키고 서 있었다. 번개가 칠 때마다 녀석은 몸을 움츠렸지만 이내 다시 지우의 방문 쪽을 바라보았다. 다음 날 아침 전기가 복구되었다. 지우는 침대에서 김 집사를 불렀다. 김 집사님, 솜이 아직 밖에 있어요. 김 집사는 놀란 눈으로 지우를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지우가 솜이에 대해 물어본 것이었다. 네, 아가씨, 밤새도록 문 밖에서 꼼짝 않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에는 밤새 내린 비로 축축한 정원이 펼쳐져 있었다. 솜이는 여전히 문 밖에서 지우의 방을 바라보고 있었다. 녀석의 털은 젖어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온화했다. 지우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는 천천히 휠체어를 움직여 문을 향했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다. 그녀는 솜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어젯밤의 공포와 솜이의 존재가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음을 부인할 수 없었다. 그녀는 문을 열고 솜이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문을 살짝 열어놓는 것으로 타협했다. 솜이는 열린 문틈으로 지우의 모습을 확인하고는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왔다. 녀석은 지우의 휠체어 발치에 엎드렸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함께 침묵 속에 머물렀다. 그것은 지우가 솜이를 처음으로 받아들인 순간이었다. 아주 작고 미미한 시작이었지만 그녀의 닫힌 세상에 작은 빛이 스며드는 순간이었다. 소리 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지우와 솜이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의 기류가 감돌기 시작했다. 지우는 여전히 솜이를 직접적으로 만지려 하지 않았지만 솜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 아침 그녀의 방문 앞에서 기다렸다. 녀석은 지우가 깨어나 휠체어를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면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와 그녀의 발치에 엎드렸다. 솜이의 존재는 공기처럼 자연스러워졌고 지우는 더 이상 녀석을 밀어내려 애쓰지 않았다. 오히려 녀석의 따뜻한 온기가 주는 알 수 없는 안정감에 익숙해져 갔다. 어느 날 오후, 지우는 책상에 앉아 지난 3년간 먼지만 쌓여있던 책들을 무의미하게 넘기고 있었다. 손가락이 미끄러져 책 한 권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지우는 주우려 했지만 휠체어에 앉은 몸으로는 역부족이었다. 그녀의 얼굴에 다시금 절망감이 스쳤다. 그때 솜이가 툭 소리와 함께 바닥에 떨어진 책을 향해 코를 들이밀었다. 녀석은 책을 물어 지우의 무릎 위로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지우는 놀란 눈으로 솜이를 바라보았다. 녀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꼬리를 살랑이며 지우의 시선을 피했다. 이게 우연이라고 지우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 이후로도 솜이는 크고 작은 방식으로 지우를 도왔다. 그녀가 리모컨을 떨어뜨리거나 휴대폰을 찾을 때면 솜이는 어느새 나타나 그것들을 지우의 손이 닿는 곳으로 옮겨놓았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그런 우연이 반복될수록 지우는 솜이가 단순한 개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녀석은 마치 그녀의 생각을 읽기라도 하는 듯
그녀가 필요로 하는 순간에 정확히 나타났다. 어느 날 밤, 지우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려왔고 멀리서 희미한 천둥 소리도 났다. 그녀는 휠체어를 타고 창가로 향했다. 빗줄기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때 지우의 눈에 정원 한편에 놓인 작은 인형이 들어왔다. 오래된 고민형. 그녀가 어릴 적 가장 아끼던 인형이었다. 사고 이후 그녀는 모든 것을 내던졌고 고민형 또한 잊어버린 지 오래였다. 인형은 비를 맞으며 외롭게 서 있었다.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민형을 보는 순간 잊고 있던 기억에 파편들이 떠올랐다. 행복했던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정원에서 뛰어놀던 모습, 그리고 사고가 나기 직전의 순간, 쿵 하는 굉음과 함께 모든 것이 암전되기 직전에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 그녀는 고통스러운 듯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 기억은 늘 그녀를 괴롭혔다. 왜 사고가 났는지,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그녀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아니, 기억하려 하지 않았다. 그 기억이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이었다. 크릉, 소미가 조용히 지우의 옆에 다가와 엎드렸다. 녀석은 그녀의 떨리는 손을 핥았다. 지우는 놀랐지만 소미를 밀어내지 않았다. 녀석의 따뜻한 혀가 닿는 순간 그녀의 마음속 고통이 조금이나마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소미는 마치 그녀의 아픔을 위로하듯 조용히 곁을 지켰다. 지우는 천천히 손을 뻗어 소미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었다. 처음으로 그녀가 소미에게 자발적으로 손길을 내민 순간이었다. 소미는 기쁜 듯 꼬리를 살랑였다. 다음 날 아침, 김 회장이 지우의 방을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소미가 너와 함께 있는 걸 보니 아빠 마음이 놓인다. 김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부드러워진 듯한 기색이 보였다. 소미가 책도 주워주고 필요한 것도 가져다줘요. 지우가 나지막이 말했다. 김 회장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정말이냐, 녀석이 그렇게 똑똑한 줄은 몰랐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김 회장은 지우의 방을 떠난 후 곧바로 비서를 불렀다. 소미 녀석에 대해 좀 더 알아봐라. 녀석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뭐든 좋다. 자세히 알아봐. 김 회장의 목소리에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딸이 소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깊은 희망을 느꼈다. 소미가 단순한 개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도 품었다. 며칠 후 지우는 휠체어를 타고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소미가 그녀의 옆에서 조용히 따라 걸었다. 잔디밭을 가로지르던 소미가 갑자기 멈춰 서더니 흙바닥을 코로 킁킁거리기 시작했다. 녀석은 무엇인가를 발견한 듯 앞발로 땅을 긁기 시작했다. 지우는 호기심이 생겨 소미에게 다가갔다. 소미가 흙을 파헤친 곳에는 낡고 녹슨 금속 조각이 박혀 있었다. 지우는 소미에게 손짓했다. 소미는 녀석의 입으로 조각을 물어 지우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금속 조각은 작고 얇았지만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오래전 보았던 것 같은. 지우는 조각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희미하게 새겨진 문양이 보였다. 자동차 부품 같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의 뇌리에는 어떤 기억도 떠오르지 않았다. 이게 뭐지? 지우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소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지우를 올려다보았다. 녀석의 눈빛은 무언가를 암시하는 듯했다.
그날 밤 지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소미가 찾아낸 금속 조각이 계속해서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녀는 결국 컴퓨터를 켜고 금속 조각에 새겨진 문양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한참을 검색한 끝에 그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그 문양은 오래된 자동차 모델의 부품 번호였다. 그리고 그 모델은 그녀가 사고를 당했을 때 타고 있던 바로 그 차의 모델이었다. 지우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몸을 떨었다. 우연일까 아니면 그녀의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증거일까? 그녀는 갑자기 강렬한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사고가 난 후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지었다. 운전 부주의로 인한 단독 사고였다고 했다. 하지만 지우는 그 어떤 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혼란스러울 뿐이었다. 지우는 김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저 좀 잠깐 오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김 회장은 놀란 듯 침묵했다. 지우가 먼저 자신을 찾은 것은 오랜만이었다. 김 회장이 서둘러 지우의 방으로 향했다. 지우는 김 회장에게 소미가 찾아낸 금속 조각을 내밀었다. 아빠, 이거 보세요. 소미가 정원에서 찾았어요. 제가 사고 났을 때 타고 있던 차 부품 번호예요. 김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조각을 받아들고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이게 여기에 왜 있는 거지?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지우는 아버지의 반응에서 무언가 불길한 것을 감지했다. 아빠, 혹시 저한테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있으세요? 제 사고, 정말 단순한 사고였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김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얼굴에는 고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지우야, 그건 이미 다 조사된 일이다. 경찰에서도 단순 사고로 결론지었어. 하지만 아빠, 소미가 이걸 찾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지우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는 답답했다. 아버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김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슬픔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지우야, 아빠는 너를 보호하고 싶었을 뿐이다. 그 사고는 아빠의 불찰이었다. 김 회장의 말은 모호했지만 지우는 그 말에서 강렬한 메시지를 읽어냈다. 그녀의 사고에 아버지가 알지 못하는 혹은 숨기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그때 소미가 짖기 시작했다. 녀석은 창문 쪽을 향해 짖었다. 지우와 김 회장은 놀라 창밖을 바라보았다. 정원 저 멀리 어둠 속에 희미한 인형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림자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이내 사라졌다. 김 회장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다. 누구지? 그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지우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어둠 속에서 그녀를 지켜보는 시선.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강하게 들었다. 소미는 여전히 창문 쪽을 바라보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마치 보이지 않는 위험을 감지한 듯했다. 소미의 예민한 후각과 청각은 지우의 눈과 귀가 되어주었다. 녀석은 평소에는 온순하다가도 저택 주변의 낯선 기운이 감돌면 으르렁거리며 경계태세를 취했다. 특히 지우의 방 주변을 맴도는 그림자 같은 존재가 느껴질 때마다 소미는 더욱 격렬하게 반응했다. 지우는 더 이상 소미의 경고를 단순한 짐승의 본능으로 치부할 수 없었다. 그녀의 사고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점점 강해졌다. 소미가 발견한 녹슨 금속 조각은
의심의 씨앗이 되어 지우의 마음속에 뿌리 내렸고, 이제 그 씨앗은 불확실성과 두려움이라는 넝쿨로 얽혀 그녀를 옥죄고 있었다. 지우는 아버지와의 대화 이후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과거의 기억이 조각조각 떠올랐지만 퍼즐처럼 흩어져 연결되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사고 당일의 일들을 되짚어보려 애썼다. 쿵 하는 소리, 찢어지는 비명, 그리고 섬광, 그 뒤로는 오직 암흑뿐이었다. 경찰은 운전 부주의라고 했지만 그녀의 직감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끊임없이 속삭였다. 소미는 지우의 불안한 마음을 읽기라도 하는 듯 밤새도록 그녀의 침대 발치에 엎드려 조용히 지키고 있었다. 녀석의 존재는 그녀에게 유일한 위안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김 집사에게 부탁하여 자신의 오래된 물건들이 보관된 창고 열쇠를 받아냈다. 사고 이후 그녀는 자신의 과거와 관련된 모든 것을 거부했지만 이제 그녀는 과거 속에서 답을 찾고자 했다. 먼지가 가득 쌓인 창고 안에서 지우는 휠체어를 타고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소미는 그녀의 뒤를 조용히 따랐다. 낡은 상자들을 뒤적거리던 중 지우의 손에 익숙한 일기장이 잡혔다. 그녀가 사고 나기 전까지 매일 썼던 일기장이었다. 일기장 속에는 그녀의 평범했던 일상이 담겨 있었다. 친구들과의 만남, 학업에 대한 고민, 미래에 대한 설렘,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사고 당일의 일기가 적혀 있었다. 오늘은 아빠와 중요한 약속이 있는 날. 회사에 갔다가 점심을 함께 먹기로 했다. 요즘 아빠가 이상하다. 뭔가 걱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지우는 그 문장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아빠가 이상하다. 뭔가 걱정하는 것 같다. 그날 김 회장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녀는 아버지의 평소와 다른 태도가 사고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는 일기장을 품에 안고 방으로 돌아왔다. 소미는 조용히 그녀의 곁에 엎드려 있었다. 지우는 다시 한번 아버지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그는 며칠째 해외 출장 중이었다. 비서실에서는 김 회장이 중요한 계약건으로 바쁘다고만 전해왔다. 지우는 답답했다. 그녀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다. 아버지가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분명 그녀의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터였다. 그날 밤 지우는 작은 소리에도 잠을 깼다. 소미가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였다. 녀석은 방문 쪽을 응시하고 있었다. 지우는 침을 꿀꺽 삼켰다. 그녀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휠체어로 옮겨 앉았다. 소미는 여전히 문을 향해 코를 킁킁거리며 경계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복도는 어두웠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소미는 계속해서 복도 끝, 창고 쪽을 향해 미세하게 으르렁거렸다. 지우는 소미의 반응에 이끌려 창고 쪽으로 향했다. 발소리를 죽여가며 조용히 움직였다. 창고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누군가 안에 있는 것이 분명했다. 지우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소미는 그녀의 뒤에서 몸을 바싹 붙이고 서 있었다. 창고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자 한 남자가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뒤적거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익숙한 뒷모습이었다. 남자는 지우가 소미와 함께 발견했던 금속 조각이 있던 자리 근처를 집중적으로 뒤지고 있었다. 그는 뭔가 찾고 있는 듯했다. 지우는 숨을 멈췄다. 소미가 다시 한번 낮게 으르렁거리자 남자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는 지우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황급히 몸을 돌려 창고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다. 남자의 뒷모습은 너무나 빨랐고 지우는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달아나는 순간 그의 손목에 빛나는 시계를 보았다. 그 시계는 김 회장의 비서인 박 비서가 늘 차고 다니던 시계와 너무나 흡사했다. 지우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박 비서 그가 왜 한밤중에 몰래 창고에 들어와 무언가를 찾고 있었을까? 그리고 그가 찾고 있던 것은 무엇일까? 혹시 그녀의 사고와 관련된 것일까? 다음 날 아침 지우는 박 비서를 불러 세웠다. 박 비서님, 혹시 어제 밤에 창고에 계셨어요? 지우는 박 비서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박 비서는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침착한 표정을 지었다. 아가씨, 제가요 아닙니다. 저는 어제 밤늦게까지 회장님 서재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만. 그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동요도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우는 그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시계는요, 지우가 불쑥 물었다. 박 비서는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시계는 어젯밤에 잠시 풀고 있었습니다. 불편해서요. 그의 대답은 너무나 완벽했다. 지우는 더 이상 추궁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다. 박 비서의 말이 사실이라면 어젯밤 창고에 있던 남자는 누구였을까? 아니면 박 비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지우는 소미를 바라보았다. 소미는 박 비서를 향해 낮게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녀석의 털은 곤두서 있었고 눈빛은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소미의 반응은 박 비서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지우는 박 비서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그를 주시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거대한 음모의 그림자가 자신을 덮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날 오후 지우는 김 집사에게 박 비서의 행적을 은밀히 알아봐달라고 부탁했다. 김 집사는 놀란 듯 지우를 바라보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김 회장만큼이나 지우를 걱정하고 아끼는 사람이었다. 김 집사는 소미의 행동과 지우의 변화를 지켜보며 지우의 말이 진실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김 집사의 도움으로 지우는 박 비서의 과거 행적에 대한 몇 가지 단서를 얻게 되었다. 박 비서는 김 회장에게 고용되기 전 한때 김 회장의 오랜 경쟁사였던 태성그룹에서 근무했던 이력이 있었다. 태성그룹은 몇 년 전 갑작스러운 부도로 해체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김 회장과의 치열한 경영권 다툼이 있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지우의 머릿속에서 여러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혹시 박 비서는 김 회장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자신에게 접근한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녀의 사고는 그 복수의 일환이었을까? 밤이 깊어지자 지우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녀는 태성그룹과 김 회장의 과거 경영권 다툼에 대한 기사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수많은 기사들 속에서 그녀의 눈길을 끄는 기사가 있었다. 태성그룹의 몰락 직전 태성그룹의 전무이사가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내용이었다. 기사 속 전무이사의 이름은 이진혁. 지우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을 받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이름처럼 더 깊이 파고들수록 지우는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다. 이진혁 전무는 사망 당시 김 회장에게 치명적인 약점을 잡고 있었으며 태성그룹의 경영권 다툼에서 김 회장을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다. 하지만 그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미궁에 빠졌고 김 회장은 결국 태성그룹을 손에 넣었다. 지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만약 이진혁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면, 그리고 그 배후에 김 회장이 있다면, 그리고 박 비서가 이진혁과 관련이 있다면
그녀의 사고는 단순히 그녀를 다치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복잡한 음모의 한 부분이었던 것일까? 지우는 고통스러운 듯 머리를 감싸 쥐었다. 자신의 아버지가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다. 그때 소미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다. 녀석은 평소보다 격렬하게 짖으며 지우의 다리를 앞발로 긁었다. 지우는 소미의 행동에 이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 희미한 불빛이 번뜩이는 것이 보였다. 마치 누군가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듯한 섬광이었다. 소미는 계속해서 짖으며 경계했다. 지우는 창밖을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지우는 불안한 마음에 휠체어를 돌려 방문 쪽으로 향했다. 그때 문 밖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지우는 숨을 멈췄다. 발소리는 그녀의 방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소미는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멈추고 귀를 쫑긋 세웠다. 발소리가 멈추고 잠시 후 문이 아주 미세하게 열리는 소리가 났다. 지우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누군가 그녀의 방을 엿보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소미는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조용히 몸을 숙였다. 지우는 소미의 눈빛에서 강렬한 경고를 읽어냈다. 이 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녀를 노리는 그림자 또한 혼자가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지우를 엿보던 그림자는 소리 없이 사라졌다. 하지만 그 존재가 남긴 섬뜩함은 지우의 방 공기 중에 진하게 배어 있었다. 소미는 여전히 문 쪽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고 털은 잔뜩 곤두서 있었다. 지우는 심장이 발끝까지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박 비서의 거짓말, 그리고 그녀를 감시하는 누군가의 존재는 그녀의 사고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파헤쳐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김 회장은 해외 출장에서 돌아왔다. 지우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고 그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빠, 저 좀 봐주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지우는 김 회장의 집무실로 찾아갔다. 김 회장은 지우의 얼굴을 보자마자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다. 지우는 어젯밤 창고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박 비서의 거짓말, 소미의 반응까지 모두 설명했다. 그리고 이진혁이라는 이름과 태성그룹의 과거, 그리고 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자신의 추측까지 털어놓았다. 김 회장은 지우의 말을 듣는 내내 표정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점점 굳어져 갔고 눈빛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다. 지우는 아버지의 반응을 보며 불안했다. 그가 혹시 자신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을까봐,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자신을 단순히 예민한 딸 취급할까봐. 아빠, 정말 아무것도 모르세요. 혹시 저한테 숨기는 거라도 있으세요? 지우의 목소리에는 애원과 함께 절박함이 섞여 있었다. 김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진 듯 보였다. 지우야, 미안하다. 김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침통했다. 모든 것이 아빠의 불찰이었다. 너의 사고는 아빠 때문이야. 그의 고백은 지우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김 회장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억눌러 왔던 고통과 후회가 묻어 있었다. 이진혁은 태성그룹의 실세이자 김 회장의 오랜 라이벌이었다. 그는 태성그룹의 회장을 등에 업고 김 회장의 회사를 무너뜨리려 했고
그 과정에서 김 회장의 비리를 캐내려 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이진혁보다 한 발 앞서 그의 약점을 잡았고 그 증거를 통해 태성그룹을 인수하려 했다. 그때 이진혁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고 모든 것이 김 회장에게 유리하게 돌아갔다. 나는 그 사고가 정말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구나. 김 회장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박 비서는 이진혁의 오른팔이었다. 그가 태성그룹에서 해고된 후 내게 접근했고 나는 그를 믿었다. 그가 이진혁의 복수를 꿈꾸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너의 사고는 나를 향한 복수였을지도 몰라. 김 회장은 힘없이 고개를 숙였다. 지우는 아버지의 고백에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사고가 아버지의 과거와 얽힌 복수의 희생양이었다니.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심장이 아려왔다. 그때 소미가 조용히 지우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다. 녀석의 따뜻한 온기가 지우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듯했다. 지우는 소미의 털을 쓰다듬으며 눈을 감았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슬픔이 그녀의 마음을 휩쓸었다. 하지만 박 비서가 왜 지금 와서 또 우리를 노리는 거죠? 이진혁은 죽었는데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김 회장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다시 날카로워졌다. 이진혁에게는 동생이 있었다. 그 또한 형의 죽음에 의문을 품고 있을 것이다. 박 비서와 손을 잡고 복수를 계획하고 있는지도 몰라. 김 회장은 탁재 놓인 서류철을 열었다. 그리고 어젯밤 창고에 있던 것이 박 비서라면 그가 찾고 있던 것은 분명 이진혁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 증거일 것이다. 김 회장은 지우에게 지난 몇 년간 있었던 회사 내의 기밀 유출 사건과 중요한 계약들이 번번이 무산되었던 일들을 설명했다. 그는 오랫동안 내부의 첩자를 의심해왔지만 박 비서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박 비서는 김 회장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의 모든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진혁의 죽음과 관련된 진실이 밝혀지면 김 회장 또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지우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심경에 휩싸였다.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과 함께 자신을 둘러싼 음모의 실체가 드러나자 오히려 그녀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강인함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복수를 원하지 않았다. 다만 진실을 밝히고 싶었다. 그리고 자신과 아버지를 위험에 빠뜨린 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다. 아빠,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요. 박 비서가 뭘 찾고 있는지 알아내야 해요. 지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김 회장은 딸의 변한 모습에 놀랐다. 오랫동안 절망에 빠져 있던 딸의 눈에서 다시금 생기가 솟아나는 것을 보았다. 어떻게 네 몸으로? 김 회장의 말에 지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저에게는 소미가 있어요. 소미는 제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제가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요. 그때부터 지우와 김 회장 그리고 소미의 은밀한 작전이 시작되었다. 지우는 소미를 훈련시키기 시작했다. 녀석에게 냄새를 통해 특정 물건을 찾는 방법, 그리고 특정 소리에 반응하여 경고음을 내는 방법을 가르쳤다. 소미는 놀라운 학습 능력을 보여주었다. 녀석은 지우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녀의 지시에 따랐다. 소미는 단순한 애완견이 아니라 그녀의 사고를 해결할 중요한 열쇠가 되어주었다. 지우는 박 비서의 동향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소미는 박 비서가 접근할 때마다 미세하게 으르렁거리며 지우에게 경고를 보냈다. 소미의 경고 덕분에 지우는 박 비서가 몰래 김 회장의 서재에 침입하여
서류를 뒤지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었다. 그 증거는 박 비서가 단순히 김 회장의 비서가 아니라 스파임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하지만 박 비서가 찾고 있는 결정적인 증거는 무엇일까? 지우는 이진혁의 사망 당시 기록들을 다시 살펴보았다. 그의 차가 추락한 곳은 절벽 아래였다. 경찰은 차량이 파손되어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했지만 지우는 왠지 모르게 그 사고 현장에 뭔가 남아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다. 그녀는 김 회장에게 사고 현장을 다시 조사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김 회장은 완강히 반대했다. 위험하다. 지우야, 괜히 과거를 들쑤셔서 좋을 게 없어. 박 비서를 처리하는 데 집중하자. 지우는 아버지의 걱정을 이해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사고 현장에 대한 강한 이끌림이 있었다. 마치 그곳의 모든 답이 숨겨져 있는 듯했다. 그녀는 김 회장 몰래 김 집사에게 도움을 청했다. 김 집사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지우의 굳은 의지를 보고 결국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다. 그녀는 지우가 안전하게 사고 현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울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지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소미의 등에 기대어 창밖을 바라보았다. 소미는 조용히 지우의 손을 핥았다. 녀석의 따뜻한 온기가 지우의 불안한 마음을 감싸주었다. 지우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을 파괴하려는 거대한 음모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진실을 밝힐 용기와 그녀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주는 소미가 있었다. 그리고 잃어버린 줄 알았던 아버지와의 신뢰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다. 그때 저택의 비상벨이 울렸다. 붉은 경고등이 번쩍이며 저택 안을 비췄다. 침입자였다. 지우는 놀랐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다. 소미는 이미 현관문을 향해 으르렁거리며 달려가고 있었다. 누군가 김 회장의 서재로 향하는 것이 분명했다. 박 비서의 소행일까 아니면 또 다른 배후가 있는 것일까? 지우는 휠체어를 거칠게 움직여 현관을 향했다. 그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다. 이제 숨바꼭질은 끝났다. 비상벨 소리가 저택 전체를 뒤흔들었다. 붉은 경고등이 번쩍이며 긴박한 상황을 알렸다. 지우는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는 것을 느꼈지만 더 이상 공포에 질려 숨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소미는 이미 현관문 앞까지 달려가 낮게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그 소리는 단순한 개의 짖음이 아니라 침입자에 대한 맹렬한 경고음처럼 들렸다. 김 회장은 비상벨 소리에 놀라 집무실에서 뛰쳐나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걱정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지우야, 괜찮니? 누가 들어온 거야? 김 회장은 경비원들에게 무전을 날리며 다급하게 물었다. 그때 현관문이 쾅소리와 함께 열리며 한 남자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안으로 들어섰다. 바로 박 비서였다. 그의 얼굴은 땀으로 번들거렸고 눈빛은 탐욕과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손에는 번쩍이는 칼날이 들려 있었다. 이진혁 전무의 동생, 이진호는 어디 있습니까? 지우가 차갑게 물었다. 박 비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이제야 알아차렸나, 김지우 아가씨. 당신은 생각보다 똑똑하군. 하지만 너무 늦었어. 박 비서는 비웃으며 지우에게 한 발짝 다가섰다. 김 회장, 이제 모든 게 끝이야. 이진혁 전무의 복수를 해주겠다. 김 회장이 박 비서 앞을 가로막았다. 박 비서 감히 네가 어떻게... 김 회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지만 박 비서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회장님, 이젠 제가 모든 것을 가질 겁니다. 태성그룹의 모든 문서들,
그리고 회장님의 모든 것을요. 박 비서의 눈은 광기에 물들어 있었다. 그는 칼을 치켜들고 김 회장에게 달려들었다. 안 돼, 지우는 소리쳤다. 소민은 박 비서의 공격을 막기 위해 맹렬히 달려들었다. 녀석은 박 비서의 다리를 물고 늘어졌고 박 비서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그 틈을 타 김 회장은 박 비서의 손에서 칼을 빼앗았다. 하지만 박 비서는 예상보다 강했다. 그는 김 회장을 밀치고는 다시 지우에게 달려들었다. 네가 모든 걸 망쳤어. 네가 진실을 알아냈어. 박 비서는 지우의 휠체어를 넘어뜨리려 했다. 크릉 소미가 다시 한번 박 비서에게 달려들었다. 녀석은 박 비서의 팔을 물어뜯었다. 박 비서는 고통스러운 듯 비명을 지르며 소미를 발로 걷어찼다. 소미는 찢어지는 듯한 비명과 함께 벽에 부딪혔다. 녀석은 고통스러운 듯 신음하며 쓰러졌다. 소미야, 지우는 절규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소미의 몸에서는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지우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다. 그녀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분노와 절망, 그리고 소미에 대한 사랑이 폭발했다. 이 개자식, 지우는 필사적으로 휠체어를 움직여 박 비서에게 돌진했다. 박 비서는 예상치 못한 지우의 방역에 당황하여 뒤로 물러섰다. 그 순간 김 회장이 박 비서를 제압했다. 경비원들이 달려와 박 비서를 붙잡았다. 박 비서는 발버둥 치며 소리쳤다. 아니야, 내가 이길 거야. 이진혁 전무의 복수를 하고 말 거야. 박 비서가 잡히자 김 회장은 곧바로 소미에게 달려갔다. 소미는 축 늘어져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소미야, 정신 차려. 소미야. 김 회장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지우는 소미의 옆에 주저앉아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소미의 눈은 이미 희미해져 있었다. 녀석은 힘겹게 눈을 뜨고 지우를 바라보았다. 녀석의 눈빛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그녀를 안심시키려는 듯 온화했다. 소미는 지우의 손을 힘겹게 핥았다. 안 돼. 소미야, 안 돼. 지우는 오열했다. 그녀는 소미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소미가 그녀에게 단순한 개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의 유일한 친구이자 가족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김 회장은 곧바로 소미를 안아들고 병원으로 향했다. 지우는 휠체어에 앉아 김 회장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소미의 축 늘어진 몸을 보며 그녀는 울음을 멈출 수 없었다. 밤새도록 지우는 병원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김 회장은 지우의 옆에서 그녀를 위로했다. 괜찮을 거야. 지우야. 소미는 강한 녀석이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 있었다. 지우는 아버지에게 기대어 울었다. 그녀는 그동안 아버지에게 했던 모진 말들을 후회했다. 그녀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소미 덕분에 깨달았다. 몇 시간 후 수술실 문이 열리고 수의사가 나왔다. 그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다행히도 희미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출혈이 심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회복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지우와 김 회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지우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소미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는 세상 모든 것을 얻은 듯했다. 소미는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지우는 매일 소미를 찾아갔다. 녀석은 아직 의식이 없었지만 지우는 소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소미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네 덕분에 내가 살았어. 네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됐어. 소미는 지우의 목소리를 듣기라도 하는 듯 아주 미세하게 꼬리를 흔들었다.
소미의 회복을 기다리는 동안 김 회장은 박 비서와 이진호에 대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박 비서는 체포되었고 그의 자백을 통해 모든 진실이 드러났다. 이진호는 형의 죽음이 김 회장의 음모 때문이라고 믿고 있었고 박 비서와 손을 잡고 김 회장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지우의 사고 또한 계획적인 것이었음을 시인했다. 그들의 목표는 김 회장의 정신을 무너뜨리고 그의 재산을 강탈하는 것이었다. 지우는 그들의 복수를 위한 도구였던 것이다. 특히 박 비서는 이진혁의 죽음과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창고에 침입했던 것이었다. 이진혁이 죽기 전 김 회장과의 마지막 통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이 있었고 그 파일에는 김 회장이 이진혁에게 태성그룹 인수를 위한 협박을 가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박 비서는 그 파일을 통해 김 회장을 협박하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우와 소미의 존재는 그들의 계획을 망쳐놓았다. 소미가 찾아낸 금속 조각은 이진혁의 채 박혀 있던 것이었고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그리고 소미의 희생은 지우의 잠재된 용기를 일깨웠고 김 회장 또한 진실을 마주하게 만들었다. 김 회장은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깊은 자책감에 빠졌다. 그는 자신의 욕망 때문에 딸이 위험에 빠졌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워했다. 그는 지우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지우야, 아빠가 미안하다. 모든 것이 아빠의 잘못이야. 너를 이렇게 만든 것도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김 회장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우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빠, 이제 됐어요. 아빠 잘못만은 아니에요. 저도 아빠를 미워해서 미안해요. 소미 덕분에 우리 둘 다 새로운 기회를 얻은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울먹였지만 그 안에는 진정한 용서와 이해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서로에게 벽을 쌓아왔지만 이제 모든 오해와 상처가 치유되는 듯했다. 소미의 희생은 그들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 주었다. 그리고 지우는 더 이상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밝히고 자신을 둘러싼 음모에 맞설 용기를 얻었다. 소미의 극적인 희생과 김 회장의 고백은 김지우의 삶에 거대한 전환점을 가져왔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비극에 갇힌 채 자신을 고립시키지 않았다. 소미의 용기와 무조건적인 사랑은 그녀의 마음을 녹였고 진실을 향한 불꽃을 다시 지폈다. 병실에 누워있는 소미를 바라보며 지우는 새로운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이제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던 자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었다. 김 회장은 박 비서의 자백을 토대로 이진호와 그의 배후 세력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박 비서는 이진호의 지시를 받아 김 회장과 관련된 모든 기밀 정보를 빼돌리고 김지우의 사고를 계획적으로 조작했음을 시인했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김 회장의 회사를 파산시키고 모든 재산을 가로채는 것이었다. 이진호는 형의 죽음이 김 회장의 계략 때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고 복수심에 눈이 멀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이진호가 김 회장의 회사 내부에도 여러 명의 공범을 심어두었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핵심 부서에 침투하여 중요한 정보를 유출하고 김 회장의 사업을 방해해왔다. 박 비서는 이진호의 지시에 따라 김 회장의 서재에서 이진혁이 남긴 음성 파일을 찾으려 했던 것이었다. 그 파일은 이진혁이 김 회장과의 마지막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것으로 김 회장이 태성그룹 인수를 위해 이진혁을 협박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비록 음성 파일 자체는 김 회장에게 불리한 내용이었지만 이진호는 이를 왜곡하여 김 회장이
이진혁을 죽였다는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 아빠, 그 음성 파일이 정말 그렇게 중요해요. 지우가 김 회장에게 물었다.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지우야, 그 파일이 공개되면 아빠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어. 이진혁의 죽음에 대한 오해가 더욱 커질 것이고 아빠의 명성은 물론 회사의 존립까지 위태로워질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근심이 묻어 있었다. 지우는 생각에 잠겼다. 소미가 찾아낸 금속 조각은 박 비서의 음모를 밝히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지만 음성 파일은 여전히 그들에게 위협이었다. 그럼 박 비서가 그 파일을 찾기 전에 우리가 먼저 찾아야겠네요. 지우가 말했다. 김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박 비서는 이미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을 것이다. 아마 다른 곳에 숨겨두었을 거야. 그리고 그 파일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하지만 지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소미가 찾아낸 금속 조각처럼 분명 어딘가에 결정적인 단서가 남아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소미라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소미는 남다른 후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지우의 눈빛은 확신으로 빛났다. 김 회장은 딸의 굳은 의지에 결국 동의했다. 소미의 목숨을 건 희생은 그에게 딸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만들었다. 소미는 다행히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다. 며칠 후, 소미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지우는 휠체어를 타고 소미의 병실을 찾아갔다. 소미는 지우를 보자마자 기쁜 듯 꼬리를 살랑였다. 녀석은 아직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지우의 손을 핥으며 그녀를 방였다. 지우는 소미의 귀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다. 소미야, 우리에게 중요한 임무가 있어. 네 도움이 필요해. 지우는 김 회장의 도움을 받아 박 비서의 사무실과 그가 자주 드나들던 장소들을 소미와 함께 은밀히 수색하기 시작했다. 소미는 박 비서의 냄새를 따라 구석구석을 킁킁거렸다. 녀석은 책상 밑 서랍 뒤, 심지어 화분 속까지 냄새를 맡았다. 지우는 소미의 행동을 주시하며 녀석이 반응하는 곳을 꼼꼼히 살폈다. 며칠간의 수색 끝에 소미는 박 비서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소미는 벽난로 근처에 낡은 나무 상자를 향해 짖기 시작했다. 지우는 김 회장과 함께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먼지 쌓인 서류 뭉치와 함께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진혁과 김 회장의 마지막 통화가 녹음된 테이프가 들어있었다. 테이프를 재생하자 이진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김 회장에게 태성그룹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했고 김 회장은 이에 맞서 이진혁의 약점을 들춰내겠다며 맞섰다. 통화 내용은 격렬한 언쟁으로 가득했지만 김 회장이 이진혁을 죽이겠다는 직접적인 협박은 없었다. 다만 이진혁이 궁지에 몰리자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라고 외치는 부분이 있었다. 이는 이진호가 김 회장을 음해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했다. 이게 그 파일이군요. 지우가 테이프를 손에 쥐고 말했다. 김 회장은 침통한 표정으로 테이프를 바라보았다. 그렇다. 이진호는 이 테이프를 가지고 아빠를 무너뜨리려 했을 거야. 그때 소미가 갑자기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녀석은 현관문을 향해 맹렬히 짖었다. 누군가 아파트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이진호였다. 그의 뒤에는 건장한 남자들이 서 있었다. 이진호는 지우와 김 회장이 테이프를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다. 결국 찾아냈군. 하지만 이미 늦었어. 이진호는 비웃으며 손짓했다. 그의 부하들이 지우와 김 회장에게 달려들었다.
소미는 다친 몸을 이끌고 이진호 일행에게 달려들었다. 녀석은 맹렬히 짖으며 그들의 발목을 물어뜯었다. 소미의 활약 덕분에 김 회장은 잠시 시간을 벌었고 그 틈에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다. 지우는 휠체어를 움직여 테이프를 품에 숨겼다. 그녀는 더 이상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소미와 아버지와 함께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김 회장과 부하들 간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진호는 테이프를 빼앗기 위해 지우에게 달려들었다. 그 테이프 내놔. 이진호는 지우의 휠체어를 거칠게 흔들었다. 지우는 필사적으로 테이프를 지켜냈다. 그때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이진호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그는 부하들에게 후퇴를 명령했다. 젠장 다음엔 반드시 빼앗을 것이다. 이진호는 이를 갈며 아파트를 빠져나갔다. 경찰이 도착하고 아파트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김 회장은 경찰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테이프는 증거물로 압수되었고 경찰은 이진호와 그의 공범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소미는 격렬한 싸움으로 인해 상처가 다시 벌어졌지만 지우의 옆에서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우리가 해냈다고 말하는 듯했다. 이진호와 그의 공범들은 며칠 후 체포되었다. 그들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이진혁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였음이 재조명되었다. 이진혁은 당시 음주운전을 하고 있었고 김 회장과의 통화로 인해 흥분한 상태에서 운전 부주의로 절벽으로 추락했던 것이다. 이진호는 형의 죽음에 대한 분노와 오해로 인해 복수심에 사로잡혔고 박 비서와 함께 김 회장을 파멸시키려 했던 것이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김 회장은 깊은 안도감과 함께 고통스러운 후회에 잠겼다. 그는 지우에게 다시 한번 사과했다. 지우야, 아빠 때문에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빠의 어리석은 욕심이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 용서해 주렴. 김 회장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가까웠다. 지우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아빠, 이제 괜찮아요. 저는 아빠를 용서해요. 그리고 저도 아빠에게 솔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소미가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줬어요. 아빠와의 관계도, 저 자신도요.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치유와 이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눈물이었다. 소미는 병원에서 퇴원하여 저택으로 돌아왔다. 녀석은 이제 예전처럼 활기차게 뛰어다녔다. 지우는 소미와 함께 정원을 산책하고 햇살 아래에서 책을 읽었다. 소미는 늘 그녀의 옆을 지켰고 지우는 소미의 존재 덕분에 세상과 다시 소통할 수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무력한 존재로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소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 생겼다. 시간은 흐르고 저택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이진호와 박 비서는 자신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고 김 회장은 이진혁 사건에 대한 모든 진실을 언론에 공개하며 오랜 오해를 해소했다. 비록 김 회장의 명성에 작은 흠집이 생겼지만 그는 오히려 진실을 밝히고 속죄하는 길을 택함으로써 대중의 지지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김지우가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사실이었다. 지우는 더 이상 방에만 틀어박혀 있지 않았다. 소미의 헌신적인 사랑과 아버지의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모든 진실을 알게 되면서 그녀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던 상처는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다. 그녀는 휠체어에 앉은 자신의 모습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았다. 대신 소미와 함께하는 일상 속에서 작은 행복들을 찾아 나섰다.
매일 아침 지우는 소미와 함께 정원을 산책했다. 소미는 지우의 휠체어 옆을 재롱을 부리며 뛰었고 가끔은 지우의 손에 들린 공을 물어오며 놀아달라고 졸랐다. 지우는 소미에게 간식을 주고 녀석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웃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미소가 피어났다. 소미는 그녀의 그림자처럼 그녀의 모든 순간을 함께했다. 녀석의 존재는 지우에게 세상과 연결되는 통로가 되어주었다. 김 회장은 지우의 변화에 깊이 감동했다. 그는 더 이상 바쁜 회사 일에 매몰되지 않았다. 그는 퇴근 후 곧장 집으로 돌아와 지우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함께 식사를 하고 영화를 보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김 회장은 지우의 재활치료를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최고의 재활센터를 물색하고 그녀에게 필요한 모든 장비를 아낌없이 제공했다. 지우는 이제 스스로도 재활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녀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것 외에도 상체 근력을 강화하고 물리치료를 통해 점차적으로 다리의 감각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다. 지우야, 너 혹시 다시 그림을 그려볼 생각은 없니? 어느 날 저녁 김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고 전 지우는 촉망받는 미술학도였다. 그녀는 섬세하고 감성적인 터치로 인물화를 잘 그렸다. 하지만 사고 이후 그녀는 붓을 놓았다. 이제 그럴 힘도 마음도 없어요. 지우가 나지막이 대답했다. 그 다음 날 김 회장은 지우의 방에 작은 이젤과 새붓 그리고 물감 세트를 가져다 놓았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그것들을 바라보았다. 소미가 이젤 옆에 앉아 지우를 올려다보았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그녀에게 다시 시작하라고 속삭이는 듯했다. 지우는 며칠 동안 이젤을 외면했다. 하지만 소미는 포기하지 않았다. 녀석은 매일 아침 이젤 옆에 앉아 지우가 그림을 그리도록 무언의 압력을 가했다. 결국 지우는 붓을 들었다. 오랜만에 잡는 붓은 낯설었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섬세했다. 그녀는 무엇을 그릴까 고민했다. 그리고 곧 그녀의 눈은 소미에게 향했다. 소미는 그녀의 발치에 엎드려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지우는 소미의 모습을 화폭에 담기 시작했다. 녀석의 황금빛 털, 온화한 눈빛, 그리고 그녀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이 그녀의 붓끝을 통해 화폭에 생생하게 살아났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지우의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해졌다. 지우는 소미의 그림을 완성한 후 김 회장에게 보여주었다. 김 회장은 그림을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다. 그림 속 소미의 모습은 살아있는 듯 생생했고 그 안에는 지우의 소미에 대한 깊은 애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지우야, 정말 멋지다. 네가 다시 그림을 그리게 되다니. 아빠는 정말 기쁘구나. 김 회장이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우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소미뿐만 아니라 정원의 풍경, 가족들의 모습, 그리고 자신의 내면 세계까지 화폭에 담았다. 그림을 통해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그녀의 그림은 점점 더 깊이 있고 풍부해졌다. 그녀의 작품들은 작은 전시회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다. 지우는 여전히 휠체어를 사용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절망의 그림자가 없었다. 그녀는 사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동물보호단체에 후원하고 휠체어 사용자들을 위한 재활센터 건립에 기부하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연을 하기도 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는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인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었다. 소미는 늘 지우의 곁을 지켰다. 녀석은 지우의 그림 모델이 되어주었고 그녀의 강연에 함께 참석했으며 그녀의 모든 활동을 묵묵히 응원했다. 소미의 존재는 지우에게 끊임없는 영감과 용기를 주었다. 그들은 단순한 주인과 반려견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삶의 의미를 선물한 영혼의 동반자였다. 어느 날 지우는 소미와 함께 정원에서 햇살을 즐기고 있었다. 그녀는 소미의 등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소미는 지우의 손을 핥으며 그녀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표현했다. 지우는 미소 지었다. 그녀의 삶은 여전히 도전으로 가득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소미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고 자신을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고 다시 찾은 자신의 꿈이 있었다. 지우는 과거의 비극 속에서 헤매던 자신을 기억했다. 그때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다. 하지만 소미라는 쓸모없는 존재가 그녀의 삶에 들어옴으로써 모든 것이 변했다. 소미는 그녀에게 사랑과 희망, 그리고 진실을 선물했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보이는 완벽함이나 유용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강인함과 사랑, 그리고 삶을 향한 끊임없는 의지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소미와 함께 그녀는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